이탈리아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때 42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박멸하려 했던 재료가 이제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식탁 위에서 찬양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재료는 지중해의 바퀴벌레라 불리며 아무도 먹으려 하지 않았던 골칫덩이였습니다. 오히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존재였죠. 최근 이 요리로 문화적 충격을 가져다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알레산드라입니다. 저는 이탈리아의 유명 패션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패션과 트렌드에 민감한 성격 덕분에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거나 세련된 스타일을 관찰하는 것이 제겐 일상이자 즐거움이에요. 하지만 최근 저는 한국 남성들의 스타일과 매너를 접하며 제게 당연했던 기준이 크게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어릴 적에는 이탈리아 남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다부지고 우락부락한 체격에 강렬한 눈빛,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행동들은 어린 시절의 제게는 이상적인 남성상으로 다가왔죠. 그들의 거칠지만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매력은 이탈리아 영화 속 주인공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과도한 자신감이나 다소 과격해 보이는 태도가 종종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최근 한류의 유행으로 패션 위크에서 한국 연예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을 보며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패션 위크에서 지드래곤, 변우석 그리고 이정재 같은 남자 연예인들이 보여준 슬림한 수트핏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의 스타일은 단순히 옷을 잘 입는 것을 넘어서 마치 옷과 하나가 된 듯 자연스럽고 세련됐습니다. 특히 그들의 부드럽고 섬세한 분위기는 이탈리아 남자들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매력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 남성들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매력적이었던 건 스타일보단 다른 데 있었어요. 한국 남성들이 여성을 대하는 방식이 이탈리아 남성들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이었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대할 때 과하게 감정적이거나 조금은 소유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때로는 그 접근 방식이 부담스럽거나 과한 경우가 있죠. 반면 한국 남성들은 훨씬 부드럽고 예의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성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필요할 때에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여성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남성이 자연스럽게 도와준다면서요. 이탈리아에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한국 남자들에게 자연스레 관심이 갔죠. 그땐 몰랐죠. 제가 진짜 한국 남자와 인연이 생길 줄은요. 아무튼 저희 회사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지만 회사의 가장 큰 복지는 직원들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해준다는 점이었어요. 일하며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는 일상이 즐겁지만 사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저에게 큰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회사의 하이킹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산을 오르며 팀원들과 소통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일상의 활력소예요. 그러다 최근 우리 동아리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한국인 직원으로 이름은 하진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남자라는 점에 은근 신경이 쓰였는데 제 동료 루카가 그의 이야기를 꺼내며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실 루카는 평소에도 하진에 대해 자주 칭찬하곤 했습니다. 하진은 정말 성실하고 시간 약속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야. 게다가 요리도 잘해라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루카는 하진을 두고 이런 사람이 동아리에 들어오면 모두가 좋아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루카는 워낙 칭찬을 잘하는 친구였고 만나보고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그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죠. 제가 하진을 직접 본 건 몇 번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전부였어요. 멀리서 보인 그의 모습은 솔직히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조금 비실비실하고 체구도 작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좋아했던 한국 연예인들과는 달리 좀 평범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동아리 모임 날 그와 처음 제대로 마주한 순간 제 첫인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진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가까이서 본 그는 비실비실한 체구가 아니라 옷 안으로 드러난 잔근육이 돋보이는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키도 생각보다 훨씬 컸고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이 돋보였죠. 특히 그의 차분한 태도와 은은한 미소는
강한 첫인상을 남겼어요. 제가 멀리서 보며 가졌던 고정관념이 단번에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체격과 모습은 제가 얼마 전 패션위크에서 본 한국 남성들의 세련된 스타일과도 어딘가 닮아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괜히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돌로미티 산맥 하이킹 일정이 정해졌어요. 저희 북부 이탈리아의 알프스와 돌로미티 산맥은 하이킹을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였어요. 이곳에서의 하이킹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체력을 요구하는 활동이고 어느 정도 체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저는 하진이가 우리의 하이킹을 잘 따라올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이탈리아 하이킹 코스는 완만한 곳도 있지만 경사가 가파르고 험한 경우가 많아서 체력이나 경험이 없으면 꽤 힘들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도시 중심적인 문화와 바쁜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가 과연 이런 코스를 어떻게 소화할지 궁금하기도 했고 조금은 걱정도 됐어요. 힘들어하면 제가 도와줘야겠다 생각하며 그와 걸음을 맞춰야겠다 생각했죠. 게다가 하필이면 하진이가 처음 오는 첫 번째 동아리 모임 날 북부 지역에 좀 어려운 코스가 정해졌죠. 이 코스는 초반에는 완만하지만 중반부터는 험준한 바위길과 가파른 경사가 이어지는 꽤 까다로운 코스였어요. 저는 하진이 이런 코스를 잘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지만 그는 예상 밖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의 걸음은 안정적이고 가벼웠어요. 그는 주변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하며 마치 산을 자신의 뒷마당처럼 느끼는 듯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조차 그의 능숙한 모습에 놀라는 듯 보였어요. 하진은 단순히 코스를 잘 따라온 것을 넘어서 다른 동료들을 도와주는 여유까지 보여줬죠. 어느 바위 구간에서는 무거운 짐을 든 동료의 짐을 대신 들어주며 길을 안내했어요.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도 하이킹을 자주 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한국에서는 등산이 굉장히 보편적인 활동이라며 주말이면 산에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도시 근교에도 산이 많고 그 산들이 대부분 가파른 경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에게 등산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일상적인 문화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의 가파른 산을 주말마다 부모님을 따라 올랐다니 이건 이탈리아 하이킹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제가 갖고 있던 선입견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하이킹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서도 가장 능숙하게 산을 타고 있었어요. 그러다 코스의 중반부 험난한 돌길을 지나던 중 저는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잃고 미끄러질 뻔했어요.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가파른 경사에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렸죠. 그때 하진이 빠르게 제 옆으로 다가와 제 팔을 잡아주었어요. 그의 소나귀는 단단했고 안정감 있는 그의 움직임 덕분에 저는 무사히 균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단순히 하진의 등산 실력에 놀란 것을 넘어서 그의 차분함과 배려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있던 사이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했죠. 그러고 나서도 별일 아니라는 듯 저를 이끌어주며 다음 코스를 안내했어요. 그때 약간 심장이 쿵 하고 울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하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하진이 우리 하이킹 동아리에 합류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단순히 능숙한 하이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더라고요. 한국하면 서울로 떠오르는 단순히 도시 중심적인 모습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매력적이었죠. 그날 저를 포함한 모든 동아리 동료들에게도 하진이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험난한 하이킹 코스를 자신만의 여유로운 태도로 소화해낸 그의 모습을 보고 다들 감탄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였을까요? 회사 생활에서 저는 평소보다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도 무슨 일이 있냐며 더 신경 쓰는 것 같다며 알아챌 정도였죠. 그때면 그냥 기분 탓이라고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복도를 오가며 그가 있는 부서를 힐끔힐끔 보게 되곤 했습니다. 그의 존재가 마치 회사 생활 속 작은 기대와 설렘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료가 아닌 다른 부서 직원으로서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저는 그의 존재가 조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이 새로운 프로젝트 팀원을 모집한다는 공지가 내려왔어요. 저는 프로젝트에 지원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하진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번쩍였고 저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어 팀장에게 참여 의사를 밝히고 말았어요. 속으로는 살짝 민망했지만 한편으로는 하진과 함께 일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저와 하진, 그리고 제 동료 루카가 같은 프로젝트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진과 같은 팀으로 일하게 된다는 사실에 설렜지만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졌어요. 그는 성실하고 차분한 사람으로 유명했기에 제가 그와 발맞추어 잘 해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됐습니다.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꽤 도전적인 과제였어요. 디자인과 마케팅,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된 복합적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팀워크가 매우 중요했어요. 하진은 프로젝트 초반부터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는 언제나 일정에 맞춰 자료를 준비했고 회의에서도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어요. 반면 저는 중간중간 실수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자료 준비가 부족해 자신감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하진은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그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거죠라고 말하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 막바지에 이르러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제출해야 할 핵심 자료를 잘못 정리해 마감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저는 너무 당황했고 하진과 루카에게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하진은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며 마감이 정해져 있으니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예요. 라며 당황한 저를 침착하게 만들어주었어요. 한편으로는 고마웠죠. 화를 낼 게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우리 팀은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은 점점 새벽으로 흘러갔고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완전히 끝내지 못한 채 몇 시간 뒤 다시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 봐야 얼마 못 자고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모두가 지쳐 있었죠. 그때 하진이 우리 집이 여기서 제일 가까우니 다 같이 저희 집에서 머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사실 루카야 원래 하진이와 친하니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좀 어색했죠. 물론 너무 편한 선택이었지만 망설이고 있자 루카는 이대로 가면 몇 시간 잠도 못 잔다며 저를 이끌어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진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저는 갑자기 그의 생활 공간을 엿볼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의 기대와 설렘을 느꼈습니다. 하진의 깔끔하고 정돈된 태도가 그의 집에서는 어떻게 드러날지 궁금했어요. 동시에 이런 상황 자체가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기에 조금은 어색하고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하진의 집에 들어섰을 때 첫인상부터 깜짝 놀랐어요. 그의 집은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게 생소한 문화였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바닥이 대리석이나 나무로 되어 있어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집은 부드러운 매트와 실내화가 준비되어 있었고 바닥도 따뜻해 보였어요. 이 깔끔한 정도는 그의 차분한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했어요. 그의 집에 적응할 틈도 없이 함께 온 이탈리아 동료 루카가 배가 고프다며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유튜브에서 먹방으로 라면을 먹는 건 몇 번 보았는데 너무 매워 보여 좀 걱정했어요. 그러자 루카는 하진이가 우리 입맛에 맞게 적당히 맵게 해준다며 걱정 말라고 했어요. 이탈리아에서도 사실 매운맛을 잘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은근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꽤 있죠. 근데 저는 매운맛을 전혀 먹지 못했지만 루카의 말을 듣고는 안심했습니다. 하진은 덜 맵게 만들어줄 테니 걱정 말라고 얘기하며 소파에서 잠시 쉬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5분도 안 되어 갑자기 먹음직한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라면이 끓어오르며 풍기는 진한 향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대감에 차올랐어요. 게다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좋은 냄새가 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죠. 정말 만들기도 쉽고 맛있나 보다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5분 만에 만드는 음식이 특별해봤자 얼마나 특별할까 싶기도 했죠.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기대하며 하진이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만 기다렸습니다. 곧이어 하진이 우리를 불렀고
식탁으로 갔죠. 하지만 막상 그가 내놓은 라면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라면에는 꽃게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꽃게를 먹는 일이 흔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그동안 꽃게를 음식 재료로 생각해본 적조차 없었어요.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꽃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었죠. 특히 2023년 이탈리아 전역에서 푸른 꽃게가 대량으로 출몰해 생태계를 위협하면서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당시 뉴스에서는 정부가 42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꽃게를 없애려 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어요. 대서양에서 유입된 이 외래종 꽃게는 지중해 연안에서 급격히 번식하며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죠.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꽃게는 지중해의 바퀴벌레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으로 불리며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딱딱한 껍질에 날카로운 다리까지 생김새만 봐도 손을 대기 꺼려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게다가 딱히 꽃게를 요리에 활용하는 전통이 없었기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없애야 할 해로운 생물로 여겼어요. 정부와 어민들이 꽃게를 잡아내는데 골몰하고 요리사들도 이 재료를 다룰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꽃게를 보며 단 한 번도 이걸 먹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머릿속으로는 뉴스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오르며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꽃게는 저에게 혐오감을 주는 존재였지 음식으로 상상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와중에 루카는 전혀 거리낌 없이 꽃게를 집어들었어요. 그는 손쉽게 껍질을 까서 살을 먹으며 왜 이탈리아에서는 이걸 먹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알고 봤더니 루카는 이미 하진의 집에서 꽃게를 여러 번 먹어본 경험이 있더라고요. 루카도 저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꽃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가 말하길 처음 하진의 집에서 간장게장을 마주했을 때는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평소에 딱딱한 껍질이 있는 갑각류는 다루기도 어렵고 먹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피했던 재료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진이 집에서 우연히 간장게장을 한 입 먹어본 뒤 그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간장게장의 풍미와 부드러운 살코기는 그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훌륭했으며 그때부터 꽃게 요리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고 했어요. 이후로 루카는 하진의 집에서 온갖 꽃게 요리를 다 먹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꽃게찜, 꽃게탕,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한다는 꽃게 라면까지. 하진이 소개한 꽃게 요리는 그에게 새로운 맛의 세계를 열어준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했죠. 루카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도 평생 꽃게를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솔직히 털어놨어요. 그러면서 이 맛있는 걸 평생 모르고 살 뻔했다고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큰 혼란에 빠졌어요. 정말 이게 맛있을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하진에게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이걸 자주 먹냐고 묻자 그는 꽃게는 한국에서 아주 흔한 재료라며 꽃게탕, 꽃게찜, 간장게장 같은 요리도 있다며 익숙하게 설명했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대답이라기보다 제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여는 창 같았어요. 꽃게가 단순한 골칫덩이가 아니라 맛있는 재료로 사랑받는다는 사실은 저에게 충격적이었어요. 결국 저도 용기를 내어 꽃게를 한 입 먹어봤죠. 숟가락으로 살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가 퍼지며 제가 그동안 놓쳤던 무언가를 발견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고 동시에 지금껏 꽃게를 외면해온 이탈리아의 관습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어요. 금세 라면을 먹어치운 루카는 아직 모질하다며 하진에게 간장게장이 있냐고 물으며 밥을 데워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루카는 평소에 입이 짧은 친구인데 뭘 더 먹는다는 것 자체에 놀랍기도 했어요. 루카의 말이 끝나자 하진은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얀 플라스틱 통에 든 음식이었는데 뚜껑을 열자마자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방 안가득 퍼졌어요. 그 안에는 간장에 절여진 꽃게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날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루카는 전혀 거리낌 없이 간장게장을 집어들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반면 저는 완전히 당황해서 한동안 그저 바라보기만 했어요. 꽃게를 먹는 것까진 이해했는데 익히지도 않은 날 것을
어떻게 먹냐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날 해산물을 먹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런 장면이 너무 생소했어요. 간장으로 절여졌다고는 하지만 꽃게의 날카로운 껍질과 투명한 살이 드러난 모습은 차마 손을 대기 어려운 비주얼이었죠. 그리고 하진은 익숙한 손길로 전자레인지에 동그란 무언가를 데우더니 참기름과 김가루까지 준비했어요. 저는 김가루가 뭔지도 몰랐고 참기름의 향도 생소했어요. 하지만 그 향은 묘하게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서 다시 동그란 통이 나왔는데 그게 세상의 밥이더라고요. 3분만 돌리면 밥이 완성된다는 것도 신기했죠. 하진은 간장게장에 게살을 꺼내 밥 위에 얹고 참기름을 살짝 뿌리더니 김가루를 뿌려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루카에게 숟가락과 함께 건네줬죠. 루카는 한 숟가락 가득 밥과 간장게장을 떠서 입에 넣더니 깊은 감탄의 소리를 냈어요. 라면만 먹고 그만 먹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간장게장 얘기가 나와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이게 하진이 어머니가 담으셨다는 음식인데 이건 진짜 먹을 때마다 미친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짭짤하면서도 달콤하고 부드럽게 녹아드는 이 맛이 어떻게 음식에서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국 엄마들은 미쳤다고 했죠. 그는 이미 간장게장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고 그 모습은 저를 더 큰 혼란에 빠뜨렸어요. 날것의 상태로 먹는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진은 간장게장을 처음 접한 저를 위해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였어요. 그는 간장게장은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 했죠. 간장으로 충분히 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밥도둑이라고 부를 정도로 밥과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은 저를 조금 안심시키기는 했지만 여전히 낯선 음식이라는 점에서 손이 쉽게 가지 않았어요. 그 사이 루카는 밥이 부족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참는다며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예술라며 여전히 흥분했죠. 그러면서 저보고 안 먹을 거면 자기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루카가 흥분하기에 결국 저는 하진이 권하는 작은 한 조각의 간장게장을 용기를 내어 먹어보기로 했어요.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게살을 떠서 밥과 함께 입에 넣었을 때 짭조름하면서도 달달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어요. 게살의 부드러운 질감과 김가루의 바삭함, 그리고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저는 그제야 왜 루카가 그렇게 감탄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음식은 단순히 생소한 요리가 아니라 정말로 맛있는 요리였어요. 저는 첫 입을 먹은 뒤 또다시 게살을 떠서 밥에 얹었어요. 놀랍게도 두 번째 한 입에서는 더 깊은 풍미가 느껴졌어요. 이탈리아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었고 제가 간과했던 새로운 음식의 세계를 열어주는 경험이었어요. 그날 밤은 단순히 프로젝트로 이어진 야근의 연장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꽃게 요리는 단순한 요리를 넘어서 하나의 특별한 경험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린 배가 너무 불러 한참을 이야기하다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하진은 이미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은 너무 다정해 보였죠. 아침부터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려다가 하진이 준비한 과일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과일이 예술 작품처럼 정성스럽게 깎이고 조각조각 나뉘어 있었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과일을 보통 껍질째 먹거나 통째로 베어 먹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과일을 깎기도 하지만 이렇게 정교하게 손질된 과일은 처음 봤어요. 사과와 배는 얇게 썰려 있었고 오렌지는 먹기 좋게 껍질이 벗겨져 있었어요. 딱 보기에도 섬세하고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느껴졌어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냐고 묻자 하진은 한국에선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과일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입안에서 퍼지는 과일의 신선한 맛과 함께 그의 섬세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단순히 아침 식사를 위한 과일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이 담긴 대접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무심코 이건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예술이에요라고 말하며 감탄했어요. 그가 과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의 성격이 얼마나 섬세하고 다정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이전에도 그의 차분한 태도와 배려심을 느꼈지만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도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그가 단순히 예의 바른 동료를 넘어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아침, 하진은 과일뿐만 아니라 간단한 아침 식사도 준비했어요. 따뜻한 국과 밥, 그리고 작은 반찬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아침 식사를 처음 경험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보통 커피와 빵으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진의 식탁은 간소하면서도 정갈하고 무언가 따뜻한 느낌을 주었어요. 든든하고 힘이 나는 기분이었죠. 그는 아침 식사를 하며 우리가 오늘 마무리해야 할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분명 할 일이 너무 많고 정신없게 느껴졌는데 그의 차분하고 체계적인 설명을 들으니 일이 너무 쉽게 느껴졌죠. 하진의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하진의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그의 세심함과 배려를 새삼 느꼈어요. 작은 소품들 하나하나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실내 곳곳에는 그만의 감각이 엿보였어요. 그의 모습에 마음이 점점 더 이끌리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모두 하진이 덕분이라고 생각했죠. 팀원 모두가 기쁨에 들떠 있었고 이런 날은 특별히 축하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바로 그때 하진이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회식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와인과 이탈리아 요리를 준비하려 했어요. 이탈리아에서 축하할 일이 있을 때면 와인과 함께 파스타나 리조또 같은 요리가 필수잖아요. 하지만 하진은 정중히 거절하며 오늘은 한국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 저도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한국식 회식은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했어요. 저녁 하진의 집에 도착하자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테이블 위에는 한국식 요리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식탁 한편에는 투명한 작은 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병과 낯선 분위기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하진은 이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술인 소주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한 번도 소주를 마셔본 적이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와인을 떠올리며 비교해 보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와인이 식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문화예요. 와인은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기도 하고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소주는 투명하고 깔끔한 외관에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며 저에게는 아주 새로운 존재로 다가왔어요. 하진은 작은 잔의 소주를 따라 제게 권하며 이건 한국 음식과 정말 잘 어울리는 술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했어요. 그의 말에 용기를 내어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셔봤습니다. 소주를 입에 넣는 순간 예상보다 강렬한 맛에 깜짝 놀랐어요. 와인이 부드럽고 풍미가 깊은 반면 소주는 그 자체로 깔끔하면서도 강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알코올이 혀를 감싸는 느낌은 강렬했지만 끝맛은 놀랄 만큼 깔끔하고 산뜻했어요. 저는 이 작은 잔에 이렇게 강한 맛이 담겨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진은 소주를 마시는 한국식 문화를 설명해줬어요. 소주는 단순히 술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했어요. 그는 소주가 불고기나 파전 같은 짭짤한 음식과 잘 어울린다고 말하며 한 입 먹고 한 모금 마시면 음식의 풍미가 더 살아난다고 설명했죠.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 소주가 음식의 짠맛과 단맛을 한데 묶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메인 요리는 불고기와 파전이었어요. 불고기는 달콤하면서 짭짤한 소스에 잘 익은 고기와 채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파전은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음식 솜씨는 이미 여러 번 들었지만 직접 맛본 음식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특히 소주와 함께 즐기는 이 음식들은 단순히 맛있음을 넘어서 무언가 특별한 정서를 느끼게 했어요. 루카는 불고기를 한 입 먹자마자 이래서 한국 요리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며 이탈리아인들 입에도 딱 맞다며 감탄했어요. 저는 파전의 부드러운 식감과 불고기의 풍미에 푹 빠졌어요. 하진은 한국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더 가까워지는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죠. 그의 말처럼 그날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시간을 보냈어요. 회식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하진은 우리에게 한국에서 흔한 회식 문화를 하나 더 보여주고 싶다며 마이크를 꺼내 들었어요. 저는 갑자기 무슨 일인지 처음엔 굉장히 어색했어요. 한국에선 노래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긴 없으니 블루투스 마이크를 준비했다고 했죠. 그런데 루카가 먼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며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그의 유쾌한 모습에
저도 용기를 내어 한 곡 불렀죠. 셋이서 돌아가며 노래 부르고 춤추며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까지 고생했던 업무 스트레스가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죠. 한국식 회식은 단순한 식사 자리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더 깊게 연결해주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불고기와 파전의 맛, 소주와 함께 나눈 웃음 그리고 노래를 부르던 유쾌한 순간들은 모두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가까워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저는 그날 하진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가 가진 따뜻함과 섬세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진의 집에서의 회식은 제가 경험한 그 어떤 축하 자리보다도 특별했어요. 단순히 프로젝트를 마친 기쁨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류와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을 기억하며 한국의 문화를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어서 한국 요리는 쓰레기라는 중국인에 맞서 오히려 한식으로 아버지의 건강을 되찾은 미국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아빠를 향한 마음이 뭉클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20살 대학생이에요. 저에게는 가족이라고는 아빠밖에 없어요. 엄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는데 너무 어릴 때라 엄마 얼굴도 사실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아빠와 함께 생활했죠. 아빠는 제게 친구이자 엄마 역할도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집 거실 벽에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기였던 제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어요. 가끔 그 사진을 보며 엄마의 모습을 머릿속에 새기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요리사인 아빠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 항상 저를 챙기려고 노력하셨죠.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면 꼭 휴가를 내고 오셨고 아플 때면 밤새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늘 감사함과 동시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꼭 성공해서 아빠를 호강시켜 드려야겠다 생각했죠. 어렸을 적부터 PD라는 꿈을 키웠던 저는 대학에 와서도 방송 관련 학과에 진학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없는 날이면 아빠가 일하시는 레스토랑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틈틈이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아빠가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빠가 평소 업무 스트레스로 과도한 음주를 하셨고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해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드신 게 원인이라고 해요. 게다가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죠. 그동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미처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운동과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빠와 함께 건강식을 먹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평생 맛있고 자극적인 음식만 만들고 드셨던 아빠는 갑자기 싱겁고 밋밋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는 사실에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식당 운영 시간도 단축할 수밖에 없었죠. 아빠의 건강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로 인해 수입도 줄어들고 아빠의 스트레스는 더 심해졌어요. 요리사로서의 자존심도 상하셨는지 점점 우울해 보이셨습니다. 평소 즐겁게 하시던 요리도 이제는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보기 안쓰러웠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아빠가 맛있게 드실 수 있으면서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인터넷을 뒤지고 요리책을 찾아보며 밤새 연구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빠의 입맛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심지어 아빠는 아빠가 요리사인데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한다니 정말 서글프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리를 평생의 업으로 삼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던 아빠에게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 이상의 의미였을 텐데 말이죠.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아빠가 맛있게 드실 수 있으면서도 건강에 좋은 요리법을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해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강의실 문을 열자마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학생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다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 친한 친구 아그네스에게 다가갔어요. 아그네스는 평소 트렌드에 밝은 친구라 뭔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나 싶었죠.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아그네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소피아, 너 설마 이거 모르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그네스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니 요리 경연 프로그램 같았어요. 화면에
요리사들이 열심히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아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러자 아그네스가 놀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흑백 요리사야. 넷플릭스 비영업권 부문 1위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아그네스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제작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었어요. 독특한 컨셉과 긴장감 넘치는 대결 구도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특히 학교 급식을 만드시는 급식대가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적이라며 제게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급식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 여사님이 노력하신 땀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정식 셰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지 감히 상상이 가질 않더라고요. 친구들은 모두 한국의 급식 시스템과 여사님의 노력에 감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업 시작종이 울리고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오늘 수업은 콘텐츠 제작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 수업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꽤 많았어요.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죠. 저도 이 수업을 통해 PD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흑백 요리사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설마 이 프로그램 안 본 학생 없길 바란다며 얘기를 꺼내셨죠. 그리고는 이 프로그램이 왜 인기를 끌고 있는지 분석해보자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이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중국 유학생 후이티엔이었습니다. 후이티엔은 요리 경연 프로그램을 만들 것도 아닌데 왜 이걸 봐야 하냐고 따졌어요. 교실 내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후이티엔은 학교에서 악명 높은 학생이에요. 쌈달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어디서나 싸움을 걸고 다니죠. 한 번은 학교 정원에서 다른 학생과 싸워 F학점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퇴학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소문이 돌았죠. 어떤 사람은 후이티엔이 중국의 유명 여배우 아들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중국 고위 간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재산을 모아 학교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소문도 있었죠.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를 내보내지 못한다고들 했어요. 교수님은 후이티엔의 도발적인 질문에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그의 말을 곱씹으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죠. 후이티엔에게 아직 프로그램을 보지 않고 하는 말 같다고 하시면서 제작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흑백 요리사의 제작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시는데 그 안에 담긴 노력과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제작진의 세심함을 강조하시면서 한국 사람들 특유의 꼼꼼함과 치밀함이 세트장에 잘 드러났다고 하셨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흑백 요리사의 규모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무려 1000평이 넘는 세트장에 300대가 넘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어요. 그 정도 규모라면 정말 압도적인 스케일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 놀라운 건 제작 기간이었어요. 세트장 구현을 위한 프리프로덕션에만 180일을 사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편집 기간만 9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교수님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자니 이 프로그램에 쏟아부은 제작진의 열정과 노력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후이티엔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완벽한 세트인 건 그렇다 쳐도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한식 찍은 건데 왜 1등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교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후이티엔을 바라보셨어요. 그 콘텐츠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후이티엔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세계적인 한국 문화 열풍 중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을 콘텐츠로 만든 거라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후이티엔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비빔밥은 음식물 쓰레기를 비빈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음식 만드는 게 쉽다면서 그냥 빨갛게 만들면 끝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강의실 안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후이티엔의 말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도 속으로 화가 났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교수님은 후이티엔의 말에 더 이상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셨는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는 학생들을 둘러보시더니 여러분이 직접 흑백 요리사의 일부 장면을 보고 판단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프로젝터를 켜시고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강의실 안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모두가 압도적인 스케일에 훅 빠져들었죠. 영화가 아닌데도
연출의 몰입력이 어마어마했어요. 화면 속 요리사들의 진지한 표정과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특히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건 비건 사시미였어요. 야채들을 어떻게 회처럼 만들었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실제 생선회처럼 보였죠. 그걸 보는 순간 문득 아빠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빠가 이런 한국 음식을 식단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건강에도 좋고 맛있을 것 같았어요. 아빠의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고요. 영상이 끝나자 교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모두가 방금 본 영상에 푹 빠진 것 같았죠. 후이티엔조차도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을 달싹거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국 콘텐츠들이 왜 잘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런 앞선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언젠가 이런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PD의 꿈을 향한 저의 열정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는데 머릿속엔 온통 흑백 요리사 생각뿐이었어요. 얼른 집에 가서 꼭 이 프로그램을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PD로서의 영감은 물론 아빠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버스에 앉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음식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음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레시피 자체가 굽고 튀기는 것보다는 데치고 삶는 요리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조리법은 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면서도 계속해서 한국 요리에 대해 찾아봤어요. 아빠의 건강을 위해 꼭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유튜브를 뒤져 한국 요리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서서 영상을 보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 우연히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심사위원의 유튜브 채널을 발견하게 됐어요. 넷플릭스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깐깐해 보이는 심사위원이었는데 유튜브에서의 모습은 정말 달랐죠. 친근한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요리를 설명하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의 맛 평가는 여전히 예리했지만 유튜브에서는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복잡해 보이는 요리도 그가 하는 걸 보면 정말 쉬워 보였죠. 뚝딱뚝딱 요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영상을 보다 보니 아빠에게 해드리고 싶은 음식을 찾았어요. 바로 보쌈이었죠. 보쌈은 삶은 돼지고기를 김치나 채소에 싸먹는 음식이라고 해요. 기름에 튀기지 않고 삶아서 만드니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영상을 보니 보쌈은 꼭 김치와 함께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김치를 꼭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빠께 보쌈을 해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처음 들어보는 음식이라며 궁금해하셨죠. 저는 한국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걸 설명해드리고 내일 꼭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한인마트로 향했습니다. 김치를 사기 위해서였죠.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트 안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마트 안에는 한국 사람들보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았어요. 금발의 서양인부터 히잡을 쓴 중동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마트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그들의 카트에는 처음 보는 한국 식품들이 가득했어요. 어떤 사람은 라면을 한 알음 안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고추장과 된장을 카트에 가득 담고 있었어요. 김치를 한 통씩 들고 가는 사람들도 보였죠. 이렇게 한국 음식이 인기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어마어마한 인파에 놀라면서도 김치 코너를 향해 걸어갔어요. 김치 코너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김치 종류가 정말 다양했거든요. 배추김치, 막김치, 총각김치 등 처음 듣는 이름의 김치들이 진열대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게다가 김치 코너는 정말 인기가 많은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김치를 집어가고 직원들이 새 김치를 채워 넣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마치 빵집에서 갓 나온 빵을 사려고 줄 서 있는 것 같은 광경이었죠.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변 사람들의 대화에서 계속 한국 음식 얘기가 들려왔어요. 흑백 요리사 방송 때문인지 원래 한식이 인기가 많은 건지 미국인들의 한식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치 코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설명을 읽어보려 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적혀 있지 않아서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며 어떤 김치를 골라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친절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죠.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출 뻔했어요. 제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성준이었거든요. 우리 학교 테니스 동아리의 주장이자 여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인 성준이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운동 실력까지 뛰어난 그는 학교의 스타였죠. 순간 가슴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멀리서 동경하기만 했던 성준이와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애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 심장이 떨려왔어요. 하지만 곧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성준이는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지만 당연히 저 같은 평범한 학생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당황했죠.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김치를 사러 왔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죠.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성준이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준이는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자기가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만 해도 김치 종류가 이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요즘 한식이 인기를 끌면서 김치 종류도 다양해졌다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며 김치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무로 만든 김치도 있고 배추로 만든 김치도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배추로 만든 김치가 가장 흔하게 먹는 종류라고 알려주었어요. 만약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면 백김치를 추천한다고 했죠. 백김치는 고춧가루를 넣지 않아 맵지 않은 김치라고 해요. 성준이는 가까이서 얘기해보니 속눈썹도 정말 길고 피부도 투명하더라고요. 김치 설명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성준이의 얼굴에만 온 신경이 쏠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보쌈을 해먹으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성준이의 눈이 반짝였죠. 보쌈에 가장 잘 어울리는 김치를 추천해주겠다며 진열대 앞으로 다가갔어요. 잠시 고민하더니 한 제품을 집어 제게 건네주었죠. 성준이가 추천해준 김치를 받아들며 우리의 손이 살짝 스쳤어요.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분명 새빨갛게 변했을 거라 생각하고 동시에 엄청난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평소 멀리서 바라만 봤던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어설프게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어요. 결국 제대로 고맙다는 인사도 못한 채 후다닥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김치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가 봉지가 구겨질 정도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성준이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다음에 학교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해야 할까?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하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성준이는 잊고 아빠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만드는 데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큰 냄비에 물을 붓고 돼지고기를 넣었어요. 유튜브에서 본 대로 마늘과 생강 그리고 파도 함께 넣었죠.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에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고기가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성준이가 추천해준 김치를 꺼내 그릇에 담는데 빨간색 김치를 보니 갑자기 성준이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1시간 정도가 지나자 고기에서 좋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뚜껑을 열어보니 고기가 부드럽게 익어 있었어요. 고기를 꺼내는데 딱 맞게 아빠가 돌아오셨죠. 그동안 밥 시간 때마다 힘들어 하셨는데 오늘은 들어오자마자 너무 좋은 냄새가 난다며 기대하시더라고요. 저는 긴장하며 조심스럽게 수육이 담긴 접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빠의 눈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동안 고기는 늘 구워 먹거나 튀긴 음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삶은 고기는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이 조리법이 색다르다며 신기해하시며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수육 한 점을 집어 드셨어요. 그 순간 아빠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죠.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빠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아빠에게 김치도 함께 드셔보라고 권했어요. 수육은 김치와 같이 먹어야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아빠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김치를 집어 수육과 함께 드셨어요. 아빠는 김치의 새콤달콤한 맛과 수육의 부드러운 맛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아빠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시면서 아빠는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처음으로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늘 야채와 오트밀만 드셔서 식사가 고통스러웠다고 하셨죠. 식사를 마치신 아빠는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떤 종류의 음식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셨고 그날 밤 아빠와 함께 한국 음식에 대한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다양한 요리 방법과 건강에 좋은 재료들을 보면서
아빠의 눈이 반짝였죠. 이런 음식들이라면 식이요법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방에서 본 광경에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가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거든요. 원래 아빠는 집에서 요리는 일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야채를 간단히 손질해서 드시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주방에 서 계신 아빠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온 것을 보시고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러더니 한국 음식을 좀 해봤다고 하시면서 건강에도 좋고 맛있을 것 같다며 잔뜩 신나하셨어요. 아빠의 목소리에서 오랜만에 설렘과 흥분이 느껴졌죠. 아빠는 한국 요리는 정말 신기한 조리법이 많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가지를 쪄서 가지무침을 만들어봤다고 해요. 한번 먹어보라며 저를 재촉하셨죠. 저는 호기심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아빠가 내미시는 접시를 받아들었어요. 까지는 보통 그라탕 형태로 먹거나 튀겨 먹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빠가 해주신 가지무침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봤는데 그 맛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부드러운 식감이 입안에서 녹아내렸고 은은한 향신료의 맛이 혀끝을 자극했어요. 자꾸만 손이 가는 맛이었죠. 아빠는 제 반응을 보시고는 더욱 신이 나신 듯 했어요. 그러더니 한국에 정말 대단한 소스가 있다며 바로 참기름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하나면 트러플 오일이나 다른 고급 오일들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죠. 아빠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니 정말 오랜만에 요리에 대한 열정을 되찾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 아빠가 갑자기 식당에도 한식 메뉴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빠졌어요. 사실 아빠가 아프고 난 뒤로 식당 운영이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아빠는 분명 한식 메뉴라면 손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아빠처럼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며 즐겁게 메뉴 개발 얘기를 하셨죠. 특히 아빠는 한식이 당뇨 환자들에게 좋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들이 많이 사용되고 조리 방법도 건강에 이롭다고 하셨죠. 아빠 스스로가 한식을 먹으며 건강이 좋아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아빠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빠가 건강해지시는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아빠가 다시 요리에 대한 열정을 되찾으신 게 정말 기뻤거든요. 드디어 아빠의 한식 신메뉴가 발표되는 날이 왔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빠와 함께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메뉴를 설명하기 위해 저도 가게에 출근하기로 했거든요. 가게에 도착하자 아빠는 분주히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아빠가 준비한 음식은 돌솥 비빔밥과 속꼬리 곰탕이었습니다. 두 메뉴 모두 아빠가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한 것들이었어요. 손님들에게 아빠는 열정적으로 새로운 한식 메뉴를 소개하셨지만 대부분은 생소한 메뉴에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결국 많은 분들이 원래 먹던 메뉴로 주문을 하셨죠. 아빠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한식 주문이 많이 들어오지 않자 아빠는 점점 더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가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어요. 아그네스를 비롯한 제 친구들이었죠. 놀랍게도 그 무리 속에는 후이티엔과 성준이도 있었어요. 성준이를 보자 제 심장이 또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하고 친구들에게 새로 나온 한식 메뉴를 소개했어요. 돌솥 비빔밥과 속꼬리 곰탕을 꼭 먹어보라고 권했죠.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메뉴판을 살펴보더니 결국 제 추천대로 주문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왔어요. 돌솥 비빔밥이 담긴 뜨거운 돌솥과 속꼬리 곰탕이 담긴 뽀얀 국물의 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죠. 친구들의 메뉴를 본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씩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돌솥 비빔밥의 그릇이 눈길을 끌었어요. 돌로 만든 뜨거운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이 정말 특이했거든요. 손님들은 이런 그릇은 처음 본다며 관심을 보였어요. 친구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가게 안에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퍼졌어요. 돌솥 비빔밥을 비비는 소리와 함께 식욕을 자극하는 향기가 온 가게를 채웠죠.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친구들의 테이블로 향했어요. 속꼬리 곰탕을 먹는 친구들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드럽게 익은 속꼬리를 젓가락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고기가 뼈에서 떨어졌거든요. 친구들이 맛있게 고기를 뜯어먹는 모습을 보며 다른 손님들의 호기심이 더욱 커져갔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한식 주문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던 손님들도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어 주문하기 시작한 거죠. 아빠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친구들은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그네스는 돌솥 비빔밥의 바삭바삭한 숭늉이 정말 맛있다고 했고
평소에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친구들도 음식을 맛있게 먹더라고요.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한식을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예상대로 다들 너무 즐겁게 한식을 즐기고 있었죠. 처음 접해본 한식의 맛에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후이티엔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후이티엔은 화난 표정으로 돌솥 비빔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따지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후이티엔은 더욱 화를 내며 제가 자기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쓰레기 같은 음식이 나와서 당황스러웠는데 위생관념까지 엉망이라며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후이티엔의 큰 소리에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진땀을 흘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그때 아빠가 주방에서 나오셨고 상황을 파악하시곤 연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빠는 너무 미안하다며 새 음식을 바로 갖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후이티엔은 필요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음식점에서 먹어봤자 뭐 하겠냐며 비아냥거렸어요. 오늘 처음 만든 한식이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뻔하다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했죠. 가게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들의 음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갑자기 성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준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후이티엔에게 그 머리카락을 한번 보자고 말했어요. 후이티엔은 당당하게 머리카락을 내밀었고 성준이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장님과 제 머리카락의 색깔과 길이를 비교해보면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성준이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정도 길이의 짙은 어두운 색은 지금 이 가게에 후이티엔이나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자 후이티엔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성준이는 더 나아가 혹시 후이티엔이 몰래 넣은 건 아니겠지만 CCTV를 가리기 위해 가게 CCTV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어요. 당연히 머리카락이 처음부터 음식에 있었다면 사과하고 배상하는 게 맞지만 무조건 사과하기보다는 오늘 일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죠. CCTV 얘기에 후이티엔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갑자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가 굳이 머리카락을 넣겠냐며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죠. 하지만 성준이는 그렇게 당당하다면 확인해보자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아빠가 CCTV를 확인하러 가려는 순간 후이티엔의 행동이 갑자기 변했어요. 그는 옆에 있던 성준이를 세게 밀치더니 가게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놀랐어요. CCTV를 보지 않아도 성준이의 말이 맞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된 순간이었죠. 후이티엔이 도망가고 난 뒤 가게 안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손님들은 황당해하는 표정이었죠. 그때 성준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방금 있었던 일은 그 친구가 꾸며낸 상황이니 편하게 식사를 계속하셔도 된다고 말했죠. 그제서야 손님들은 조금씩 안심한 듯 다시 식사를 시작했어요. 아빠는 하마터면 가게가 망할 뻔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죠. 저도 성준이에게 다가가 너무 고맙다고 말했어요. 성준이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러자 성준이는 오히려 한국 메뉴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 말했어요. 한국에서 먹던 맛이랑 정말 비슷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다고 칭찬하면서 잘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죠. 성준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 사건 이후 우리 가게는 오히려 유명해졌어요. 중국인이 길을 쓰고 망하게 만들고 싶어 했던 한국 음식점이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모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찾아와 한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던 손님들도 음식의 맛에 반해 단골이 되어갔어요. 아빠의 한식 메뉴는 점점 더 다양해졌고 손님들의 반응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죠. 가게는 점점 더 번창해갔어요. 후이티엔의 사건은 오히려 우리 가게의 행운이 되었던 거죠. 그의 악의적인 행동이 오히려 우리 가게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아빠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최근 병원 검진에서 당뇨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대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단기간에 이렇게 수치가 좋아질 수 있는지 물으셨죠. 아빠는 한식의 힘이라고 대답하셨어요. 매일 건강한 한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식습관이 개선된 거죠. 그리고 성준이와의 관계도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성준이는 자주 우리 가게를 찾아왔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마다 들른다며 매번 새로운 메뉴를 시도해보곤 했죠. 아빠도 성준이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항상 성준이가 오면
새로 개발한 메뉴를 맛보게 해주시곤 했죠. 성준이의 솔직한 피드백은 아빠의 요리 실력을 더욱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오늘 마리아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빔밥을 무시하는 중국 유학생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성준 학생의 반격으로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한식의 인기가 날로 치솟아서 김을 비롯한 여러 한국 음식 물가가 오르는 건 아닐까 걱정스럽기까지 하네요. 다른 분들은 추천해주고 싶은 한식은 어떤 게 있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